자, 그럼 지난 시간에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 171페이지로 옵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사원총에서 출제가 된다면은 조문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조문 문제로. 자, 일단은 사원이란 단어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지만 사단이라면 일정한 목적하에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사단이라 했고, 그에 대해서 법에서 우리하고 똑같은 권리 주체로서 자격이 부여된 사단을 사단법인이라 했고, 당연히 사람의 단체이기 때문에 구성원이 있겠죠. 따라서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줄여서 사원이라 합니다. 사원.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사원하면 우리가 회사원을 지칭하는 그런 의미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회사원은 근로자입니다. 그럼 우리 주에서 사원이 누굽니까? 내가 동창회에 가입되어 있다면 동창회 회원, 그리고 종중회 당연히 1호이죠. 종중원, 그 다음에 교회 신도, 이런 자들을 사원이라 합니다. 사원. 그래서 사원총회라면 이 같은 사단법인 구성원인 사원 전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을 사원총회라고, 당연히 모든 사단법인은 사원총회는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조문을 볼게요. 69조. 사단법인의 이사나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죠, 반드시. 그 통상총회는 다른 말로 정기총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7조 넘어가고요. 그래서 밑에 내용, 사단법인은 사원총회라면 뭐요?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고, 당연히 재단법인에 있을 수 없죠. 필수기관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청산인으로 개념을 갑니다. 청산인. 이때 청자, 청소할 때 청자요. 재산산자. 그럼 종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법인의 경우 업무 집행기관과 대표기관의 원칙 누굽니까? 이사죠. 이사입니다. 이사가 원칙적으로 법인이 활동할 때 대조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법인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법인이 어떤 상태냐? 법인이 없어지려 하는 상태입니다. 없어지려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상속이란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소멸을 하려면 우리 자연인과 달리 기존의 재산상의 권리 의무를 스스로 깨끗이 정리하고 소멸을 해야 됩니다. 법인은 반드시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 같은 청산 단계에서 종전의 법인의 이사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법인의 청산법인의 대표기관을 청산인이라 이름만 바꾸다는 겁니다. 종전의 이사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자예요. 자, 그럼 청산인 볼게요. 법인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제는 해산합니다. 그 경우에 내용 일단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해산 사유 중 파산으로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는, 그때는 법원이, 우리가 파산법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죠, 그죠? 파산법. 근데 법 명칭은 바뀌었습니다. 개인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지만 그냥 파산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산으로 인해서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는 그때는 법원이 그 관계 법에 따라서 청산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청산이 따로 필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민법에서 정하는 해산 사유에 따라서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는 반드시 뭐요?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때 뭐요? 종전의 이사하고 똑같이 청산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이 필요하겠죠. 이 자를 청산인이라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종전의 이사하고 똑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를 제하고는 나머지는 해산 당시의 이사가 이름이 청산인으로 바뀌어서 청산 절차를 청산법인을 대표해서 진행을 합니다. 자, 거기까지만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종전의 이사가 이름만 청산인으로 바뀝니다. 다만 예적으로요, 정관에서
따로 청산인에 대해서 규정을 둔 경우가 있다면 그 자가 정관에서 정한 자가 먼저 청산이 되고, 또는 사단법인이라면 사원총에서 별도로 선임한 자가 있다면 그 자가 이사에 우선해서 청산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닌 한은 종전의 이사가 이름이 청산이로 바뀝니다. 자, 그런 정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권리주체를 봤습니다. 자, 권리주체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대표적인 게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럼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자, 내가 아파트가 없어서 타인의 집에 전세를 얻어서 살고 있죠. 그럼 어떤 권리가 있어요?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저당을 잡았죠. 그러면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있죠. 그래서 권리라 하면은 이와 같이 무수한 것들이 존재하는데, 한마디로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서 주어진 힘을 권리. 그때 그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죠. 권리 주체는 우리와 같은 육체적 존재인 자연인과 금방 봤던 자연인을 제한 나머지 일정 목적하에 결합한 단체죠 그죠. 단체. 근데 단체는 두 가지 종류. 일정 목적하에 결합한 사람의 단체, 이를 줄여서 사단. 여하튼 사람의 단체에 대해서 법에서 우리하고 똑같은 권리 주체 자격이 부여된 법인을 사단법인. 그 다음에 뭐요? 장학재단 등과 같이 일정 목적하에 결합한 재산의 단체에 대해서 법에서 권리 주체로서의 자격이 부여된 법인을 재단법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권리 주체에서는 우리 시험에서 5문제 내지는 7문제까지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인 파트에서 2문제 내지 4문제까지, 법인 파트에서도 뭐요? 2문제 내지 4문제. 그래서 최소한 권리 주체는 5문제 내지 7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권리 주체를 봤습니다. 그러면 권리 객체로 갑니다. 자, 갑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죠. 그럼 이 자는 토지가 자기 거니까 어떤 권리가 있어요? 소유권이란 권리가 있죠. 그럼 소유권의 객체는 뭐죠? 그 토지가 되겠죠. 이를 객체라 합니다. 객체. 권리 객체. 즉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누리도록 법에서 주어진 힘을 권리. 그 힘의 대상을 객체. 즉 토지가 될 수도 있고 뭐요?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권리의 대상을 권리의 객체라 합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권리의 객체는 개개 권리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총칙에서는 모든 권리에 공통한 객체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물건의 객체인 물건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물건. 자, 우리 조에서 물건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강의실에만 보도 책상이라는 물건도 있고 의자라는 물건도 있죠. 토지라는 물건도 있고 건물이라는 물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을 물건으로 정의를 하느냐? 자, 98조에서 정을 합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정기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그죠? 즉 98조에서 물건을 정의를 하는데 유체물 및 전기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이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아닌 것은 물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설명을 해볼게요. 유체물은 당연히 고체, 기체, 액체를 말하고 유체물의 반대가 뭐예요? 무체물이죠. 즉 무체물 중에서 우리 법상 물건이 될 수 있는 것은 자연력이 물건입니다. 다만 모든 자연력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이때 관리할 수 있다는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배타적인 지배 가능성을 말합니다. 지배 가능성. 즉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물건을 나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것만이 물건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어떤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자연력 앞에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여기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다시 기억하면은 민법상 유체물이 되었던 무체물이 되었던 민법상 물건이 되려면 뭐요? 배타적으로 나만이 지배할 수 있는 것만이 민법상 물건이 될 수 있다. 즉 해, 달, 별, 유체물 맞죠? 근데 이런 것들을 내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없죠, 그죠? 따라서 유체물일지라도 이 같은 배타적 지배가 불가능한 것은 민법상 물건이 될 수가 없다. 즉, 이 같은 무체물이라도 내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물건이 될 수가 있다. 즉, 전기입니다. 내가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한전에다가 그 사용료를 지불을 해야 되겠죠. 그 지불을 잘하면 한전에서 차단을 시킬 수 있죠, 그죠? 즉,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민법상의 물건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연력이 되었던 유체물이 되었던 권리자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것만이 민법상의 물건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민법에서 말하는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 관한 자연력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 주에는 무수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들을 민법상 부동산과 동산, 주종물, 업물과 가실로서 우리 주의 모든 물건들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부동산과 동산으로 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요? 물건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죠. 부동산 아닌 것은 다 뭐요? 동산입니다. 가운데서 정세가 없습니다. 물건은 부동산이 아닌 것은 다 동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부동산이냐? 99조 1항에서 정하고 있죠. 당연히 한문 그대로 장소, 이동 가능성이 없는 물건이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세요? 토지, 못 움직이죠. and 정착물. 한문 그대로 정착물,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요? 토지 위에 고정이 되어서 움직이지 못한 상태로 사용되어지는 물건을 정착물. 따라서 정착물은 뭐예요? 못 움직이나? 못 움직이니까 100% 부동산입니다. 100% 부동산. 따라서 토지 위에 있더라도 뭐예요? 정착물이 아닌 것. 정착물이 아닌 것은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돼요? 동산입니다. 따라서 전화부수. 움직일 수 있죠, 그죠?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착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동산일 수밖에 없다. 그다음 가건물, 그다음에요 임시적으로 다른 곳에 옮겨 심을 목적으로 임시적으로 심은 가식중의 수목 이런 것도 다 정착물이 아니죠. 정착물이 아닌 것은 뭐예요?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다 동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아닌 것은 다 동산. 자, 조문을 볼게요. 토지 및 거정착물을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이 아닌 것은 다 동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주종물로 갑니다. 주종물. 주물과 종물. 자, 우리 시험에서는 권리의 객체 파트에서 물건에서는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두 문제. 두 문제. 근데 그 중에 한 문제는 거의 여기에서 출제가 돼요. 여기서 주종물. 자, 한문 그대로입니다. 주입니다. 종이요. 자, 그러면 이 한문만 보더라도 어떤 의미요? 당연히 따를 종자니까 종은 주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뜬 다음에는 요건과 관련한 내용이 뜰 겁니다. 주종물은 100조에서 규정을 둡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많은 것들이 주종물 관계에 해당합니다. 근데 항상 저는 해집과 수족관을 가지고 주로 설명을 하는데, 자, 시내에 있는 횟집을 돌려볼게요. 일반적으로 횟집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동산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부동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형태로 되어 있겠죠. 네. 포장마차 등은 동산 형태로 존재할 수 있겠다, 그죠? 예, 부동산 형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수족관은 뭐예요? 보통은 동산 형태로 되어 있겠죠, 동산. 즉, 유리 상자 속을, 그죠? 거기다가 임시적으로 고객에게 안전한 횟감을 보관하기 위해서.
근데 시골에서는 수족관도 마당에다가 연못을 파서 수족관을 만들 수 있죠. 부동산 형태로 되어 있을 건데 일반적으로 시내에서는 동산 형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예정을 하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당연히 수족관도 공장에서 주문해서 생산해서 사온다 그죠. 그래서 양자 별개입니다. 횟집만 따로 떼어내서 타인에게 뭐야? 팔 수도 있고 빌려줄 수도 있고 수족관만 따로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즉 양자는 법적으로는 전혀 별개입니다. 별개요. 근데 법적으로는 전혀 별개지만 우리 상식적으로 양자는 뭐예요? 하나의 경제적 공동 운명체입니다. 경제적 공동 운명체입니다. 즉 수족관이라는 존재는 내 집에 있을 때는 그 의미가 없죠. 오로지 뭐예요? 어디에 있었을 때? 횟집에 있었을 때 자기의 어떤 가치가 온전하게 살아 숨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는 전혀 법적으로는 별개지만 이와 같은 경제적 공동 운명체 관계에 놓여 있을 때 이를 뭐예요? 법적으로도 그 운명체 관계를 깨뜨리지 말고 그대로 인정해주자. 즉 법적인 운명을 같이 하게끔 해주자. 여기에 주종물을 인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조문을 볼게요. 100조 1항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는 그 부속물을 종물이라 한다. 그러면 주물은 뭐가 돼요? 그 물건이 주물이 됩니다. 그 물건. 2항 왜 주종물 관계를 인정하느냐? 2항입니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물이 팔리면 같이 팔리고 주물이 타인에게 임대되면 같이 임대가 되고 주물에 압류 등이 있으면 종물에도 그 효력이 같이 미친다. 즉 한마디로 양자는 법적인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게 주종물을 인정하는 취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물과 가실로 갑니다. 일단 너무 많이 욕심을 내지 마시고 일단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주종물 관계에 있느냐 그 법문에도 몇 개가 적혀 있죠. 그죠? 뭐 횟집과 수족관이라든지 시계와 시계줄, TV와 리모컨, 배와 노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왜 이와 같은 관계를 인정하느냐 그죠? 예를 들게 되면 배와 노의 관계 즉 한탄강에서 할아버지가 노를 져서 놀이를 하는 이와 같은 배사업을 시행했다 그죠? 그럼 노도 따로 팔 수가 있고 배도 따로 팔 수가 있죠. 근데 사업이 망했습니다. 근데 넘길 때 따로따로 넘기면은 배만 산 사람은 다시 또 노도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양자의 관계가 인정이 될 때는 어떤 주종물 관계가 인정되는 물건은 법적으로도 그 운명을 같이 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정되는 개념이 주종물 개념입니다. 자, 원물과 가실로 갑니다. 자, 원물과 가실은 101조와 102조에서 규정을 둡니다. 자, 원물과 가실이 출제가 된다면 그 부분을 순서를 속이는 지문입니다. 순서. 102조 순서를 속이는 문제. 자, 그럼 가실이 뭐냐? 가실이라면은 원물로부터 생기는 수익물. 원물로부터 생기는 수익 물건을 가실이라 합니다. 그 가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물이라 합니다. 원물. 그래서 가실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천연 가실과 법정 가실 두 가지가 있다. 자, 그러니까 뭐요? 보니까 원물도 물건이죠. 가실도 물건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이 물건이 아닌 것은 가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둘 다 물건이 돼요. 그럼 연습을 해볼게요. 자동차. 물건 맞죠? 저 자동차를 타인에게 빌려줍니다. 공짜로 빌려줄 수도 있고 사용료를 받고 빌려준 게 일반적이겠죠. 사용료를 받습니다. 자, 자동차도 물건이고 그 빌려준 대가를 받는 사용료도 물건 맞죠? 그러면 당연히 그 사용료는 자동차 사용 대가로 발생한 수익 물건 맞다 그죠? 예, 가실이 됩니다. 가실.
네, 노동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임금을 받아요. 임금은 당연히 돈이니까 물건 맞습니다. 근데 노동은 물건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둘 다 물건이라야만 가시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민법상 가실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특허권요. 특허권은 뭐죠? 권리죠. 그 특허권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그 사용 대가를 받습니다. 당연히 사용료니까 돈, 물건 맞아요. 근데 특허권은 물건이 아닌 권리니까. 따라서 권리 사용 대가는 가실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둘 다 물건이에요. 따라서 현행법상 가실이라면은 원물로부터 생기는 수익되는 물건. 그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천연가실과 법정가실. 101조를 보세요. 1항. 물건의 용법에 의해서 수취되는 산출물을 가실 중에 천연가실이랍니다. 즉, 그 물건이 가지는 원래 용법대로 사용했을 때 생기는 산출물. 당연히 어떤 게 있어요? 젖소가 있으면 우유가 생기죠. 사과나무가 있으면 가을에 사과가 열리죠. 이런 것들을 천연가실이라 합니다. 2항.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검정 기타 물건을 법정가실합니다. 그 자동차를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습니다. 타인에게 집을 빌려주고 집세를 받죠. 땅을 빌려주고 지료를 받죠. 돈을 빌려주고 뭘 받아요? 이자를 받죠. 이런 것들을 법정가실이라 합니다. 법정가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와 같은 가실이 생겼을 때 가실이 누구 거냐는 겁니다. 그 가실 누구 거냐? 102조에서 규정을 합니다. 1항. 천연가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즉, 천연가실이 있다면 뭐예요? 그 천연가실을 원물로부터 분리할 때 이를 수취할 권리자가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립니다. 그럼 사과 누구 거란 거예요? 가수원 주인 거죠. 즉, 원칙적으로 원물의 소유자가 수취권자가 됩니다. 근데 예적으로 볼게요. 가수원 주인이 그 가수원을 타인에게 임대로 빌려줬습니다. 그럼 당연히 가을에 사과를 수확하면 누구 거예요? 그때 사과를 수확할 때 수취할 권리자가 가수원 주인입니까? 임차인이요? 임차인이죠. 그때는 임차인이 수취권자가 된답니다. 즉, 천연가실은 이를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 이를 수취할 권리자가 그 천연가실의 수취권자. 일반적으로는 원물의 소유자가 되겠지만 그 원물에 대한 사용권자인, 임차인, 전세권자 등이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면 그 자들이 수취권자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법정가실은 보니까 수취권자가 누가 되느냐? 양 법정가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자, 볼게요. 그래서 이 개념은 오늘로서도 거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가 끝납니다. 앞으로 반복만 하시면 돼요. 아파트를 갑이 A에게 임대를 했습니다. 빌려줬죠. 월세를 받기로 하고죠. 차임. 따라서 차임은 천연가실입니까? 법정가실이요? 법정가실이죠. 물건을 빌려주고 그 사용 대가로 받는 검정기타 물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월세인 차임은 수취권자가 누구냐?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즉, 월세는 누가 받을 수 있어요? 그 아파트의 소유권자가 월세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자가 15일자에 을에게 아파트를 매도합니다. 그러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소유권이 갑이 뭐요? 보름 동안은 갑이 소유자였고 나머지 보름단은 새로 매수인이 소유자다 그죠? 그럼 월세가 한 달에 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다. 그럼 월세를 누가 얼마씩요? 보름치는 기존 주인인 갑이 25만 원. 나머지 뭐요? 월세는 이자가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나머지 25만 원. 이같이 법정가실은 그 법정가실을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권리 객체와 관련해서 우리 법은 그저 물건의 객체, 물건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고, 물건은 법이 민법상 부동산과 동산, 주정물, 원물, 가실로서 구분해서 규정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까지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173페이지로 옵니다. 자, 법률행위요. 자, 5장 법률행위 파트에서는 우리 시험에서 2문제 내지 3문제까지가 출제가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자, 법률행위란 개념을 갑니다. 자, 이 부분이 일단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제일 힘들어합니다. 각종 개념입니다. 개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개념입니다. 알고 있지 못하는 개념. 그래서 친숙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법률행위를 보기 전에 순서를 볼게요.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누리도록 법에서 주어진 힘을 권리다 했습니다. 갑을 간의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면 매도인은 어떤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까?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반대로 뭐요? 약속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매수에게 넘겨줄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반대로 매수인은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권리가 자신에게 생기고, 그 다음에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죠. 이와 같이 토지 매매 등 일정한 원인이 있다면 뭐요? 그에 따라서 당사자 간에 없던 권리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갑은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죠. 근데 대금을 계약금 몇 차에 걸쳐서 중도금을 납입하고 최종적으로 잔금을 납입하는 식으로. 그럼 중도금을 계속해서 약속대로 지킵니다. 그럼 대금 받을 권리가 계속 변경이 되겠죠. 예. 없던 권리가 발생하고 있던 권리가 변경되고, 그 최종적으로 잔금까지 다 약속을 지켰다. 그러면 매도인은 더 이상 매수인에게 대금 받을 권리가 남아있지 않다. 그죠?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정한 원인이 있다면 그에 따라서 당사자 간에 없던 권리가 발생, 그 다음에 변경, 소멸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와 같은 현상을 통틀어서 권리의 변동이라 합니다. 권리의 변동. 즉, 권리 변동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이와 같은 원인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에는 거린과 같이 매매도 있을 수 있고, 전세권 설정도 있을 수 있고, 뭐요? 저당권 설정도 있을 수 있고, 임대차 계약도 있을 수 있고, 고용 계약도 있을 수 있고, 무수한 원인이 존재합니다. 이 같은 권리 변동을 가져온 원인을 통틀어서 법률 요건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권리 변동을 가져온 원인에는 뭐요? 무수한 것들이 있죠. 이를 통틀어서 법률 요건이라 합니다. 법률요건. 근데 법률 요건에는 다시 무수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매매도 있고, 임대도 있고, 뭐 전세 계약도 있고, 그죠? 고용 계약도 있고, 도급 계약도 있고, 무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매매 등이 있으면 그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 의무가 발생하고 변경, 소멸하겠죠. 또 하나, 뭐 상속이라는 것도 있고, 불법 행위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못 들어봤던 뭐 부당이득, 사무관리 등 또 무수한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원인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원인들이 무수하게 존재하는데 크게 두 파트로 나눴습니다. 두 파트로.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갑을 간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에는 일정한 권리 의무가 생겼다고 이미 봤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매매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은 법의 강제에 따라서 그와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까? 자기들이 원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입니까? 원해서요? 원해서죠. 이와 같이 매매 등 자신들이 이를 원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한 대로 이와 같은 권리의 변동이란 법률 효과를 가져오는 매매 등의
원인들을 통틀어서 학자들이 뭐야? 법률 행위다.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법률 요건 중 매매 등과 같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의 여하튼 권리 변동이란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여하튼 매매 등의 법률 요건은 뭐야? 통틀어서 법률 행위. 그 법률 행위는 매매, 고용, 도급 등 많은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근데 여기 볼게요. 당이 일정한 자가 사망하면 그 자와 일정한 친족적 지위에 있는 자가 사망한 자의 모든 재산상의 권리 여부를 상속하게 되죠. 그죠? 이와 같은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상속에 따른 법률 효과는 원에 섭니까? 법에 의해서요? 당연히 법에 의해서죠. 따라서 이 파트는 법이 인정하는 사실이 발생하면은 당사자가 원튼 원치 않든 법에서 정한 일정한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법률 행위를 제한 나머지 권리 변동의 원인 법률 요건을 통틀어서 뭐야? 법률 규정 또는 줄여서 법 규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상속 등 무수한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라는 단어는 뭐예요?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구경도 못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의 어떤 공통적인 것을 한꺼번에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학자들이 만든 용어입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의 법률 효과가 생기는 매매 등을 통틀어서 뭐예요? 법률 행위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법률 행위. 173페이지요. 제일 위에 법률 행위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법률 행위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자, 그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매매는 법률 행위는 뭐예요? 매매도 있고 도급도 있고 고용도 있고 무수한 것들이 속하죠. 다 다릅니다. 요건 효과가. 근데 최소한의 공통점은 하나가 뭡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원하는 바는 어디에 드러나 있느냐 볼게요. 가불간에 토지 매매 계약이 있었습니다. 매매는 법률 행위 중에 하나죠. 원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계약이 체결되면 자신들이 체결한 계약 내용대로 권리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매매 계약이 성립하려면 먼저 매도인이 어떻게 합니까? 내 토지를 네가 얼마 주고 사라 그죠? 즉 토지를 급하게 팔아야 돼요. 그래서 3억에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아야 되겠다. 의사를 결정을 합니다. 그 자체가 의미가 없죠. 그 계약이 성사되려면 자신이 내심으로 결정한 의사를 말이야 권력으로 표시해야 돼요. 자, 그러면 갑이 원하는 바는 뭐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을로부터 대금 3억을 받겠다. 여기 원하는 바죠. 그럼 매수인이 오케이 한다 그죠? 그럼 성낙을 합니다. 그럼 성낙의 의사표시는 어떤 것을 원합니까? 3억을 지급하는 대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내 것으로 하겠다. 이게 자신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원하는 바가 다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그죠? 따라서 개개 법률 행위의 요건 효과는 다 다르지만 최소한이 원하는 대로입니다. 근데 원하는 바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가 되려면 최소한 이와 같이 일정한 법률 효과를 원하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의사표시가 없는 것은 법률 행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상속. 상속은 내가 원한다고 상속받을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상속 등의 경우는 이와 같이 의사표시라는 게 존재치 않습니다. 자신들 원한다 해서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즉 법이 정하는 일정한 사실이 성립했을 때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의사표시가 존재치 않는 것은 법률행위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계속 볼게요. 따라서 둘째 줄 가운데 이와 같은 법률행위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주에 민법은 공법이 아닌 사인들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한 사법에 해당하고 이 같은 사법은
사적 자치 원칙이 지배한다. 한문 그대로입니다. 사적인 생활은 자신들이 자율적으로 형성해 나갈 수 있다. 원하는 대로. 그래서 원한대 효과가 발생한 게 대표적인 게 법률행위죠. 그래서 사적 자치 원칙을 다른 말로 법률행위 자유 원칙이라고. 즉 법률행위는 무수한 것들이 있지만 뭐요? 그게 대표적인 게 계약입니다. 각종 매매 계약 등 계약이요. 그래서 법률행위 자유 원칙을 다른 말로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이 부분 원한대로가 아니라 법에서 인정한 효과만 발생하는 상속 등 법률 규정에 대한 법률 요건과는 구분이 됩니다. 자, 2번 법률 요건으로 갑니다. 자, 여기 보세요. 토지 매매 계약이 성립하면 그에 따른 권리 의무가 발생하죠. 이와 같은 권리 의무의 발생에 원인하는 모든 사실을 뭐요? 법률 요건에 했다 그죠? 법률 요건. 즉 매매가 법률 요건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 매매는 원한 대로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법률 요건에 해당할 겁니다. 자, 볼게요. 법률 요건이란 권리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을 통틀어서 법률 요건이라 합니다. 그래서 원인인 법률 요건이 존재치 않으면 법률 요건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 요건에는 뭐 상속, 매매, 임대 등 무수한 것들이 있죠. 이를 두 가지로 나누면 매매 등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 변동이란 법률 효과를 생기게 하는 법률 행위라는 법률 요건 하나와 상속 등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법에서 인정하는 효과만 발생하는 법률 요건인 법 규정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3번 법률 사실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권리 변동을 가져올 원인은 뭐예요? 통틀어서 법률 요건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률 요건은 하나 이상의 사실로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법률 요건은 여러 개의 사실로서 구성됩니다. 그래서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 제목을 붙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사용치 않는 단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립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죠? 법률 사실이 합쳐져서 원인, 법률, 요건이 성립하면은 그 법률 효과로서 뭐요? 권리 변동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연습을 해볼게요. 자, 토지 매매 계약으로 갑니다. 토지 매매 계약이 성립하려면 매도인의 청약만으로 부족하죠. 뭐가 있어야 돼요? 매수인의 성락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청약과 성락이 합쳐지면 뭐가 성립해요? 매매가 성립하죠. 그럼 이 경우 청약과 성락은 법률 요건, 법률 사실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법률 사실이죠. 즉 청약만으로는 매매가 성립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청약과 성락이라 두 개의 사실이 합쳐지면 뭐요? 매매가 성립하죠. 매매가 성립하면 자신들이 합의한 대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권리 의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참고문 보세요.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 법률 효과의 구현. 첫 번째 1번 청약 팔겠다 그죠? 그다음에 성락 오케이. 여하튼 청약과 성락에서 매매 계약이 성립하면은 매도인에게는 약속대로 재산권 이전 의무. 그다음에 매대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청약만으로 매매가 될 수 없죠. 청약과 성락이란 두 개의 사실이 필요합니다. 그 청약과 성락이 매매라는 법률 요건을 구사하는 법률 사실이고, 그래서 매매 청약을 통해서 성약과 성락이 합쳐로 매매가 성립하면은 권리 의무가 발생합니다. 당사자 간에. 그래서 매매가 법률 요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길게요. 법률 사실의 분류. 자, 법률 사실의 분류 파트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제가 준법률 행위만 외워달라고 할 거예요. 준법률 행위만. 시험 장소에서 혹시나 출제될 수 있는 것은 준법률 행위에 관한 내용이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법률 사실. 이 같은 법률 요건을 구사한 법률 사실은 무수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다시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법률 사실 중 사람의 정신작용에 바탕한 법률 사실을 용태라는 제목을 답니다. 나머지를 다 사건이랍니다. 사건. 자, 그러면 순서를 왔다 갔다 해볼게요. 176페이지 제로의 사건 보세요. 176페이지 제로의 사건. 법률 사실 중 사람의 정신작용과 상관없는 법률 사실을 통틀어서 사건. 즉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 시간이 흘러가는 것, 때가 되면 사과나무에 사가 열렸다가 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은 사람의 정신작용하고 상관없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사건이란 사건. 그래서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올게요. 용태. 법률 사실 중 사람의 정신작용에 바탕을 두고 있는 법률 사실을 용태라 합니다. 용태. 용태는 다시 두 가지. 정신작용이 겉으로 드러나는 용태를 외부적 용태라 하고, 반대로 뭐요? 옆 페이지 175페이지 가운데가 있죠. 정신작용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용태를 내부적 용태라 합니다. 자, 먼저 내부적 용태 볼게요. 자, 내부적 용태는 다시 간염적 용태와 의사적 용태로 나뉩니다. 자, 말 자체가 어렵습니다. 안에 있는 단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그 단어만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하는 그런 의미로 기억하시면 돼요. 즉, 간염적 용태라면 일정한 사실에 대한 인식을 간염적 용태라 합니다. 예컨대 뭐요? 선이라면 뭐라 그러죠? 일정한 사실을 모른다 그죠? 악이라면 일정한 사실을 알고 있다. 즉 일정한 사실의 인식을 간염적 용태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적 용태. 내심에 일정한 의사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를 의사적 용태라 합니다. 소유의 의사, 이런 것들을 의사적 용태라 합니다. 자, 다시 174페이지로 옵니다. 용태 중 정신작용이 겉으로 드러나는 용태를 외부적 용태라는데, 다시 두 가지. 법에서 그 효과를 인정하는 적법행위와 그 효과를 부정하는 위법행위로 나눕니다. 자, 위법행위는 175페이지 가운데 박스 밑에 보세요. 민법상 위법행위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불법행위하고 채무불이행입니다. 다시 적법행위. 적법행위는 다시 두 가지입니다.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 의사표시요. 항상 의사표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읽을게요. 자, 여기 보세요. 그림. 갑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코자 한다 그죠? 내심으로 얼마를 받고자 합니까? 3억. 그럼 가슴속에 존재하죠. 그죠? 이를 내심의 의사. 그 자체로 의미가 없습니다. 계약이 성사되려면 자신의 내심의 의사를 말의 글 등으로 표시를 하게 되죠. 이를 의사표시. 그래서 의사표시가 있으면 뭐요? 그래서 법률이 완성되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의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 효과를 원하는 내심의 의사를 글이나 말 등으로 뭐요? 대조로 표시하는 것을 의사표시라 하고, 매매 등 법률 행위에서는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따라서 법률가 완성되면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법률 사실 중 뭐요? 여하튼 의사표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적법행위를 준법률행위다 제목을 붙입니다. 학자들이. 준법률행위. 준은 접두어입니다. 접두어. 그래서 법률행위에 준한다 그죠? 또는 법률적 행위라 합니다. 법률행위. 그러면 한마디로 물어볼게요.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다 아니다? 법률행위가 아니죠. 예, 법률행위에 준하는 효과만 발생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준법률행위는 뭐요? 원한 대로의 효과는 발생한다는다? 안 합니다. 즉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원한 대로 효과가 아니라 뭐요? 그러면 법률 요건에는 두 가지밖에 없죠. 원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행위하고 법규정밖에 없죠. 그죠?
그럼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아니기 때문에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따라서 준법률행위는 원하는 대로의 효과가 아닌 법에서 인정하는 효과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법률 사실 중 의사표시를 제한 나머지 모든 적법행위를 학자들이 그냥 준법률행위라 뭐요? 카테고리를 정해서 거기다가 다 포함시켜서 한꺼번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준법률행위 옆에 도표가 있죠. 의사의 통지, 간염의 통지, 그 애들을 우리가 시험 장소까지 가져가도록 외울 겁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만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자, 준법률행위는 다시 가슴 속에 있는 정신작용이 뭐요? 겉으로 표현되는 표현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겉으로 표현되지 않는 비표현행위, 다른 말로 사실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학자들이 여러 가지 뭐요? 의사표시를 제한 나머지 모든 적법행위를 뭐요? 준법률행위라는 개념 하에 두서없이 뭐요? 한꺼번에 모아서 어떤 공통분모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 의사표시를 제한 나머지 모든 적법행위를 뭐요? 그냥 준법률행위 하나의 제목에 다 섞어서 한꺼번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준법률행위 다시 크게 두 가지, 정신작용이 겉으로 뭐요? 표현되는 것을 표현행위라고, 의사의 통지, 간염의 통지, 감정의 표시 세 가지로 다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외울 것은 의사의 통지에 해당하는 애, 간염의 통지에 해당하는 애 몇 가지만 시험 장소까지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통지라면은 자신의 내심의 의사를 외부에다가 알린다. 그 점은 의사 표시하고 똑같아요. 다만 점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의사의 통지가 있었다는 데 대해서 법에서 인정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느냐, 각종의 최고, 거절자가 붙은 단어가 여기에 해당한다. 자, 지금부터는 욕심 내지 마시고, 그 다음에 간염의 통지라는 것은 한문 그대로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뭐야? 인식을 외부에다가 알리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현재 또는 과거 사실의 인식을 외부에다가 알리는 거. 그죠? 총회일이 정해졌다면 뭐야? 총회일이 언제이다. 그죠? 이를 통지하는 거.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 그 다음에 내가 누구에게 대리권을 줬죠. 그 사실을 알리는 거. 대리권 수의 표시 통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간염의 통지라 합니다. 간염 통지. 그다음 감정의 표시는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어떤 감정을 표시하는 거예요. 표시하는 거. 그 대표적인 것은 정려에 있어서 정려자의 수정자에 대한 용서의 표시가 대표적인 예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행위요. 내부적인 의식작용이 겉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을 통틀어서 비표현행위, 다른 말로 사실행위랍니다. 즉, 행위자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법에서 안 따집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사실만 있으면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합니다. 사실행위는 다시 두 가지, 순수 사실행위하고 혼합 사실행위로 나뉩니다. 즉, 주소, 앞 시간에 설명했어요. 즉, 내가 일정한 장소가 내 주소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장소를 내 주소지로 삼고자 하는 의사 필요 없습니다. 그 장소가 내 생활의 중심되는 장소이다. 이와 같은 객관적인 중심되는 장소가 인정되면 주소로서의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순수 사실행위라 하고, 혼합 사실행위라면은 부부의 동거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일정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정한 의식의 바탕을 둔 사실에 대해서 법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혼합 사실행위라 합니다. 자, 그러면 남녀의 동거는 뭐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부부의 동거도 있고, 단순히 뭐요? 쾌락을 추구한 동거도 있죠. 동거라는 사실만으로는 부부의 동거냐, 단순한 쾌락을 위한 동거냐 구분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부부의 의사로서 같이 사는 것만이 부부의 동거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요? 동거라는 사실만 부족하고 뭐요? 일정한 의식의 바탕을 둔 사실, 이를 혼합 사실행위라 그러고, 부부의 동거, 사무관리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금부터 뭐요? 이 부분을 애올려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최소한 여기까지요. 자, 볼게요. 갑을 간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면 그에 따라서 없던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죠. 당사자 간에. 이와 같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통틀어서 권리의 변동이라 하고, 이와 같은 권리 변동을 이렇게 원인은 무수히 많죠. 그 원인들을 통틀어서 법률 요건이란 단어를 학자들이 사용하더라고요.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 사용치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권리 변동을 가져온 원인은 무수히 많는데 그 원인들을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하니까 매매, 임대 등 모양 자신들이 원해서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는 원인들이 있더라고요. 이를 통틀어서 법률 행위라 하고 나머지 상속, 불법 행위 등 같이 원해서가 아니라 법이 정하는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는 그에 따른 어떤 법률 효과를 가져오는 원인을 통틀어서 법규정. 그래서 법률 요건에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은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매매 등의 법률 요건은 뭐예요? 하나 이상의 사실로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들을 법률 사실이라 하더라. 그래서 매매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게요. 즉 매매라는 법률행위라는 법률 요건이 완성되려면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뭐야? 청약과 성립한 법률 사실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법률 사실들이 모여서 매매라는 법률행위인 법률 요건이 성립하면 그에 따른 매도인과 매수인 산에 그와 같은 권리 변동이란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하더라. 여기까지를 이번 기초반에서는 욕심을 낼게요. 나머지는 의사의 통지, 간접의 통지, 감정의 표시 등 준법률 행위는 우리가 수업 시간부터 조금씩 시험 칠 때까지만 욕심을 낼 겁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